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이동은입니다. 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 안 가지만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또 바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비록 몸은 집콕이었지만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여러분에게 올렸던 동영상은 잘 보고 있는 건지, 혹시 문제는 없는 건지, 질문을 하진 않을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사이버 캠퍼스와 이메일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피드백들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안심된 마음으로 2주차 동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 영상을 찍으면 끝일지 알았는데, 네, 2주가 더 연장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잘 견뎌봐요. 자, 오늘은 컨텐츠 산업 창업론 2주차 수업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왜 몇몇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조망하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의 주도권은 사실상 극소수의 메이저 제작사에게 집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은 음악 산업의 시장 구조를 파헤쳐 보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원래 음악 산업은 그 출판이라는 산업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사실상 18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을 듣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클래식 연주자들이 모여서 승객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뭔가 안녕을 전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는 그런 뭉클한 장면이 있어요. 라이브 연주를 듣는 것이 유일한 음악의 향유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연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악기? 당연히 필요하죠. 악기 말고도 악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즉흥해서 그 음악을 생산해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음악은 계산되고 기획된,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계획된 어떤 음들을 연주하는 그런 건데요. 이 계획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트 뮤직 산업, 주로 악보 구입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초창기 음악의 출판 산업을 만들었던 까닭이에요. 때문에 음악 산업을 만들어냈던 그 기획사, 제작사들은 대중적인 곡을 작곡하는 사람들과 주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보를 팔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멜로디 자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곡을 연주하는 작곡가들이 더 많은 시트를 팔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800년대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악 산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857년에 에드와르드 레몽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 포노토그래프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포노토그래프는 소리를 담아내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 통에다 대고 소리를 내면 이 통에서 소리가 움직여서 구리 진동판에 연결된 바늘이 원통에 감겨있는 이 먹종이에다가 어떤 신호를 긁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탈리아의 잠바티스타 델라 포르타는 한쪽이 막힌 금속관에다 말을 하고 마개를 빠르게 닫으면
그 소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포노토그래프의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녹음할 수는 있었지만 재생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진짜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명품으로 기록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거고요. 1877년에 드디어 에디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소리를 녹음하고 저장하고 또 다시 재생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름하여 축음기, 포노그래프라고 만들어내고요. 특허를 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참 전구를 만드는 데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밀랍 실린더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그래퍼폰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에디슨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니까 내가 먼저 축음기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겠어 해서 축음기 만드는 이 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에 있는 한 축음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설 같은 것들을 녹음했다가 다시 들려주는 일종의 녹음기를 만드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요.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잠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에디슨이 다시 축음기 사업권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요. 동전으로 작동하는 오락용 주크박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이 주크박스를 제작하는 컬럼비아 축음 회사하고 함께 협력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 본격적인 레코딩 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에디슨과 되게 유사하게 에밀 벌리너라는 사람이 그 1877년에 그래머폰이라는 새로운 녹음용 기계를 만들어내고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처음으로 레코드판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에게 레코드판과 축음기를 동시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에디슨과 당연히 경쟁 관계에 접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대중들은 벌리너의 기계에 손을 들어줍니다. 더 싸고 사용하기 무난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음악을 출판 산업에서 레코딩 산업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레코딩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사에서는 뮤지션을 고용해야 했어요. 뭔가 음악을 녹음하려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음악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 마케팅하겠다라는 그 운영권을 이 제작사가 확보하는데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실 오늘날 이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도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딩 로열티가 음악 산업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어떤 체계가 이 당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29년에서 33년에 미국 대공황으로 음반 산업이 급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회사들이 합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디슨은 사업을 접었고 라디오의 인기 덕분에 새를 키운 미국 라디오 조합이 빅터사를 인수했다. 1931년에는 경쟁사였던 컬럼비아, 팔로폰, 그래모폰 컴퍼니가 합병을 하면서 영국에 본사를 둔 EMI가 만들어졌다. 또 EMI의 미국 사업은 또 다른 라디오 방송사인 CBS가 맡게 되었다. 합병을 통해서 등장한 RCA 빅터, EMI, CBS 레코드와 같은 기업들이 음악 산업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년이 지난 1999년까지도 음악 산업을 선도하는 상위 5회사들 중에 세계의 핵심 회사들로 이 회사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처음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대형 기획사들이 이 당시부터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오면 이 대형 기획사들의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 1950년대에 로큰롤이 등장했거든요. 이 당시에 주요 기업들이나 비평가 또 음악가 등의 전문가들은 이 로큰롤을 굉장히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왜? 10대와 소수의 팬들에게 인기를 끌 일시적인 유행이다 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로큰롤은 가짜야. 음흉하고 선정적이고 가사도 되게 더럽다. 불량배들이 듣는 음악이다. 이 음악을 들으면 일탈을 하게 된다. 그리고 흑인의 야만적인 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대형 음반 회사들은 이 로큰롤 음반을 발매하는 것을 꺼리게 된 거죠. 왜? 기존에 자신들이 쌓아놨던 명성에 금이 갈까봐, 기존 고객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로큰롤은 대박이 나죠. 작은 회사들이 로큰롤 시장에 너무너무 쉽게 뛰어들 수 있었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에 차트 10위를 차지한 147개의 음반 중에서 101개가 인디 음반사에 의해서 제작된 곡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62년에는 42개의 회사가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대형 음반 제작사들이 주도권을 이 소형 음반사들에게 뺏기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뒤늦게 대형 음반 회사들이 깨달은 거죠. 로큰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겠다. 더군다나 대형 기획사들은 뭐가 있죠? 자금이 있어요. 풍부한 자금이.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이 가수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모의 경제로 작은 회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자, 회사의 규모가 크면 고정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낱개로 식료품 같은 것들 하나 사는 것보다 대형 마트에 가서 뭉치로 사게 되면 개당 단가가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 가수들의 녹음을 진행하고 한꺼번에 홍보하고 유명 세션들도 턴키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고정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음반사에서는 이 한 명의 뮤지션에게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대형 음반사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엔터 업계의 성공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작사가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할 수 없어요. 음악이든 영화든 방송이든 서적이든 혹은 어떤 컨텐츠도 객관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지표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직감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성공을 예견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이 업계에 깔려 있거든요. 때문에 음반 산업에서도 여러 명의 뮤지션에게 분산 투자를 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의 뮤지션이 터지면 나머지 실패한 손실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누가? 대형 기획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형 기획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인에게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홍보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 당시에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주요 채널이었다고 해요. 대형 음반사들은 그 라디오와 협상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라디오는 제한된 채널 수와 편성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그 1주차 시간에 넷플릭스가 대형 방송사들로부터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라디오도 제한된 채널 수와 편성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곡을 틀 수 있는 시간과 신곡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반 회사들은 자신들이 레코딩한 음원을 라디오 방송에서 틀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의 메이저 회사들에서는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여유 자금이 별로 없는 작은 회사가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죠. 대형 음반사들은 보통 음반 매장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반 매장은 진열할 수 있는 자리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죠.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이 매대조차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형 음반사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또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다시 대형 음반사가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대형 음반사들은 작은 음반 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이런 기록이 있죠. 전 세계 음반 시장의 85%를 메이저 음반사 6개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밑에 써있는 이 대형 6개의 메이저 음반사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대형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들어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대형 음반사들이 이 음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에 레코드판과 테이프 방식이 CD로 대체되었고요. 수익률이 2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죠. 자, 출판 업계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6개의 메이저 출판사 6개. 손가락 이상하게 보이네요. 네. 6개의 메이저 출판사가 전 세계 출판업을 리드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출판사 2개가 합병하는 사례도 2012년에 벌어지죠. 영국의 펭귄이라는 출판사하고 미국의 랜덤하우스가 합병한 건데요. 이들이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의 출판사인 펭귄 랜덤하우스를 만들게 됩니다. 전 세계의 출판물을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슈퍼 메가급의 출판사가 출연한 거죠. 자, 이들은 왜 합병을 했을까요? 아마존이나 애플 등 전자책 혁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통 분야에서 독점적인 사업자인 아마존에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아마존은 이 당시에 킨들 출시를 통해서 전자책의 싼 가격 그리고 작가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 서적이라는 출판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사슬에서 출판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야겠다 기존 출판사로서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합병을 진행하게 된 거죠. 합병 결과 펭귄 랜덤하우스는 영미서적 시장의 4분의 1을 장악했고요.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을 또 섭렵하게 되고 전자책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영화업계는 다를까요? 영화 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다른 사업 분야보다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강의 자료 보시면 이 타이틀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금방 떠오르는 영화 제작사들인데요. 뭐 다이하드나 나홀로 집에 미세스 사파이어, 타이타닉, 스타워즈 만든 어디? 폭스. 그쵸? 아바타, 인디아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아이언맨 만든 파라마운트, 또 주라기 공원이나 E.T.를 만든 유니버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다크나이트를 만든 워너 브라더스,
스파이더맨이나 007을 만든 소니와 콜롬비아 픽처스, 그리고 뭐 월트 디즈니,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실 영화는 체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발명품입니다. 스펙타클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리얼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금력과 기술력입니다. 얘네들이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한 거죠. 영화 업계가 말이죠. 국내는 다를까 생각해 볼까요? 국내의 영화 산업들, 국내의 음반사, 국내의 출판사,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의 장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아우르겠다라는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몸집을 점점 불려나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대 공룡들이 되어가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디즈니를 꼽을 수 있죠. 사실 디즈니는 이 미키마우스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 캐릭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방송, 테마파크, 영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머천다이징 상품들,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드는 정말로 그야말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분야가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죠.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와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도 있어요. 어디? CJ ENM이죠. 기본적으로 CJ ENM은 컨텐츠, 그다음에 IP, 지식재산권이죠. 그리고 유통, 판권, 그다음에 커머스까지 이 다양한 분야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루어낸 유일한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방송이나 영화, 음반,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컨텐츠 제작자이죠. 하지만 TVN이나 OCN 등의 다수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고 CGV와 같은 영화사들을 그 멀티플랫 영화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반 사업에서도 음반 유통과 디지털 뮤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서 OTT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그 CJ ENM은 티빙이라고 하는 자체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빙은 넷플릭스하고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익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규모 면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의 규모, 그리고 가입자 수, 그리고 자금력 같은 것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자 CJ ENM은 국내 실시간 방송들을 무료로 티빙에 푸는 그런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수익이 느는 것을 목격해요. 그래서 과감히 플랫폼 기업을 포기하고 우리는 콘텐츠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드라마 보셨죠? TVN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은 공전의 히트를 친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는 네임밸류, 그리고 이병헌이 캐스팅되었대 주연으로 라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제작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430억 정도 됐다고 하죠. 어마어마해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겼었는데
이 컨텐츠를 넷플릭스에다가 판 거죠. 그래서 300억이라는 금액을 넷플릭스로부터 판권료를 받아서 430억의 제작비 중에 300억을 채우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CJ ENM은 디즈니의 미디어 커머스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여름에 새로운 합병을 시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CJ그룹의 계열사인 CJ 오쇼핑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신규 사명에서 ENM은 사실 이전에는 CJ ENM이었어요. 네, 이거였는데 엔드였는데 이 ENM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면서 엔터테인먼트와 머천다이징을 모두 다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엔터테인먼트하고 홈쇼핑을 한꺼번에 합병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고 해요. 바로 미디어 커머스를 그 목표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합병이었던 거죠. 방송에 제품을 노출시키는 PPL을 방송 콘텐츠 초기서부터 기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TVN 예능인 스페인 하숙에서 그릇 브랜드인 오덴세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 시청자들이 도대체 저 그릇이 뭐냐,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하죠. 왜냐하면 차승원이 그 스페인 하숙에서 신중하게 그릇을 고르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또 그릇에 담긴 모양 자체를 보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 우수하다 라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CJ 오쇼핑에서 이 제품을 런칭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흥행에 성공하죠. 네, 그리고 매출은 급증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식기류는 스페인 하숙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일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이 오덴세 식기류가 등장했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찻잔 세트가 있죠.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들 제품이 캐릭터와 장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억지스러운 간접 광고를 거부했어요. 때문에 콘텐츠와 커머스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죠. 사실상 미디어는 수익 창출 매개체로 적극 활용이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콘텐츠 사이사이에 광고를 끼우는 것은 옛날 모델들이고요. 이미 주요 콘텐츠에서는 간접 광고, PPL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심지어 구체적인 어떤 물건들에 대한 그 수익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꽃보다 할배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그 촬영지였던 대만이 시청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히기도 하고요. 국내의 어떤 장소를 메인으로 해서 여행객들을 급증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디어가 커머스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상웅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 커머스의 핵심은 무형의 콘텐츠에서 파생된 유형의 상품 판매로 직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미디어 커머스의 핵심은 무형의 콘텐츠에서 파생된 유형의 상품을 판매로 직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와 커머스를 합병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상품을, 어떤 커머스를 도출해낼 것인지에 대한 협업이 가능하죠. 하나의 콘텐츠에서 파생시킬 상품이 많다는 의미예요. 콘텐츠가 방영하는 시간대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CJ ENM이 미디어 커머스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고 합니다.
음, 이런 데서 이제 재미를 좀 본 CJ ENM은 미디어 커머스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된 스튜디오 9개를 설립합니다. 그 9개가 이런 스튜디오들인데요. 재미와 스토리를 잡는 커머스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능, 뷰티, 문화, 브랜디드 광고 등을 제작하고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지난 10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 주도권은 5개 내외의 소수의 출판사, 음반 제작사, 그리고 영화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을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해도 혁신적인 문화가 등장하고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이들의 주도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실상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메이저 제작사들은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작, 홍보, 유통 채널까지 장악하고 있죠. 때문에 규모 있는 소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리드하는 결정적인 주체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이 공룡 기업들의 틈새를 비집고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잡은 몇몇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강의, 1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넷플릭스가 그러하고요. 아마존, 애플, 유튜브, 에어비앤비, 우버가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왓챠, 배달의 민족, 쿠팡, 마이리얼트립 이런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업 중에서도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틈들을 공략하고 컨텐츠가 아니라 이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이 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음에 5가지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디지털 유통 채널의 발달, 그리고 불법 복제물 유통 패널의 발달, 획기적으로 저렴해진 프로그램 제작 기술, 새로운 유통 강자의 등장, 보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저장 능력이 바로 그것인데요. 디지털 유통 채널의 발달은 무한에 가까운 재고, 편성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고 물리적인 진열 공간의 제약도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냅니다. 불법 복제물 유통 패널의 발달은 콘텐츠 시청 시점이나 시청 방식에 대한 기존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요. 획기적으로 저렴해진 프로그램 제작 기술은 누구나 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새로운 유통 강자들은 무한한 가상의 진열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규모의 경제를 또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 신흥 강자들 역시도 어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저장 능력은 소비자 개인의 행태와 취향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어주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대를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관심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그 도구로 활용하게 되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은 컨텐츠 산업계를 모두 긴장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존의 엔터 업계의 종사자들이라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단적인 예로 더 이상 우리는 공중파 방송 콘텐츠를 본방사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공중파 방송들은 기존의 거대 공룡 기업들이었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만약 콘텐츠 산업의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라면
이런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규제할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향유자들은 역시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경험하고 또 올바르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방법은 뭐가 있을지 앞장서서 고민해 봐야 하겠죠. 콘텐츠 산업 시장의 지배력과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그 틈새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주차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아우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과제 너무 이렇게 막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들어봐 주세요. 주제는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기존 영화와 방송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콘텐츠 소비 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분명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혁신적인 어떤 기업으로 살펴본 거였고,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하는 어떤 방향들, 지향점들, 가치관들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장점만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집콕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가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어요. 이 논문은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읽으실 수 있고요. 논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강정석 선생님이 쓰신 옥자 넷플릭스 영화의 미래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영화 산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다 라는 걸 이제 풀고 계시는 거죠. 본 수업 1주차와 2주차의 내용,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대 공룡 기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고 어떻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지, 어떻게 몸집을 불려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뤘어요. 이 수업의 내용과 이 논문의 내용, 이 논문의 내용,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 공룡 기업들의 문제점, 이 두 개를 모두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들, 장점들, 이 신흥 기업들의 장점들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은 신흥 거대 공룡 기업들의 문제점들도 정리해 보시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정리한 후에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영화나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와 유사한 국내외 서비스들의 사례를 추가하여서 논리를 전개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 강정석 선생님의 논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 글에다가 인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논문이나 서적, 기사 등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단 모든 참고 자료에는 각 줄을 꼭 다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량은 A4 2장 내외입니다. 많이 쓰지 마세요. 뭐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핵심 내용과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만 쓰시면 됩니다. 겉표지는 만들지 마시고
보통 뭐 레포트 내라 그러면 맨 첫 장에다가 한 장 이렇게 내는데 겉표지 내지 마시고요. 첫 페이지에 나름의 제목을 달아주세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글이니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 라는 제목을 달아주시고, 사실 이 제목은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제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전공, 학번, 이름을 적고 줄글로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 제목, 뭐 이를테면 또 다른 거대 공룡 넷플릭스, 뭐 이런 제목을 달아주시고 여기에 학과, 학번,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줄부터 줄글로 이렇게 쭉쭉쭉쭉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이미지나 표 등은 첨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나 표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장수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꼭 필요한 이미지, 꼭 필요한 표, 더 보기 편하게 하는 표, 이런 것들은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제출일은 4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하루 늦게 낼 때마다 1점씩 감점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출하실 곳은 사이버 캠퍼스 과제 1 탭에 보시면 개인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10점짜리입니다. 해당 논문은 사이버 캠퍼스 강의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선생님의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사이트로 배포하거나 옮기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제가 저작권 위원회인가? 네, 거기서 받은 답변입니다. 네. 자, 그럼 진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질이나 뭐 궁금한 점이 질이나 뭐 토론할 거리 혹은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2주차 강의 하나가 더 남았어요. 네, 그 강의까지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끝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황스럽네. 여러분 안녕.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